예,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한 그 알베르 까뮈의 그 이방인 그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 하면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하면 일종의 무슨 화두처럼 얘기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 소설 속에서 이렇게 명징하게 사실은 이제 드러나 있질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래서 상당히 까뮈의 그 이방인을 이제 읽으면서도 사실 이 텍스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저도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옛날 대학 시절에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살인이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사실 잘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고 늘상 이제 뭐 까뮈의 무슨 실존 문제나 아니면 무슨 부조리 문제나 오늘도 뭐 그 부분을 좀 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그 이론적 배경 내에서 자꾸만 이제 설명이 된다는 식으로 이제 정언적이 아니라 늘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주 전면적인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왜 이 묘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말하자면 태양 때문에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가장 화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뭐냐 그리고 또 까뮈의 삶이나 까뮈의 문학 속에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심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제리를 형성하고 있는 뭐 돌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금 냄새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알제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또 까뮈를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제리는 가본 적이 유럽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여러 군데 다녀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알제리는 가보지를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척박한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광산밖에는 거의 없는 무슨 이렇게 초원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멋있는 어떤 옥토가 있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사진 같은 거 한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완전히 바위 덩어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벽들만이 이제 암석들로 만들어진 그런 데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얻어보는 것도 이제 사실 이 수업에서 우리가 시도를 해볼 문제죠. 그러니까 왜 태양살인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당연스럽게 태양살인을 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이제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레트랑제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이방인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제3국에서 흘러 들어온 무슨 이주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방이라는 하는 것을 완전히 전혀 다른 이 두 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풍토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풍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양살인을 하겠죠. 저 태양 때문에. 보통 살인들을 왜 하게 됩니까? 물론 충동적 살인이 있지만 우리가 그나마 다 알고 있는 이유들 때문에 살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면서 사람을 죽이다니 세상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재밌는 그런 문제가 돼요. 여기서 참 우습습니다. 근데 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뭐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어떤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살인이 전혀 퀘션 마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설명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살인이란 뭘까? 그러게 되면 사람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주어진 타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였거든요.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부터 문명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 사건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문명 안에서 문명 아닌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돼요. 그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근데 참으로 또 한편으로 우스운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도 자명한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요. 뭐 원한 때문에 죽였다, 무슨 뭐 사랑 때문에 죽였다, 돈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너무도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태양 때문에 죽였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예? 맞는 얘기 같아. 왜냐면 문명과 소위 인간이라는 존재 밖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영역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그래서 그게 태양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자명한 그런 살인사건으로 오히려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살인사건의 그런 근거나 이유나 그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 자체를 보게 되면 말하자면은 전혀 그런 질문의 대상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자명하다고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설명의 체계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거짓말인데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인데. 그래서 왜 그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 소설에서 나오고 있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걸 모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덕이다.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도덕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도덕 외적인 것들은 말하자면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온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온 세상에 다 이 도덕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되면서 도덕에 대해서 모두 합의하게 되고 아무도 도덕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죠. 일종의. 이게 지배 시스템입니다. 권력 시스템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살인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까미의 문제 그런 것들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텍스트가 하나의 답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우리가 던지는 문제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무슨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이제 독서에 대한 취향이 있든지 아니면 젊음에 대한 어떤 방황은 젊음의 권리죠. 그렇죠? 의무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런 시기를 다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에 만일 우리가 무슨 책을 읽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그 독서 목록에 항상 끼어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메루소라고 하는 이 주인공에 대한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뭔가 친화력을 느끼게 되는.
뭔가 친화력을 느끼게 되는. 그러나 무엇 때문일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러한 텍스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 많이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서구 문학들이, 서구 작가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성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런 특별한 분과로만 생각하고 문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슨 담론 체계만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구의 그런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지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배경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그냥 얘기를 해도 그냥 주인공이 살아가다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어떤 인터프레테이션이 되고 있는 그 전제 하에서 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작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이론적 배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알겠지만 알베르 까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이제 부조리 문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그 반항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먼저 조금 이제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작품을 굉장히 좀 정론적으로 일단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까뮈 하면 사트르하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논쟁도 있었고 나중에 불화관계로 이제 번져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실존주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까뮈는 절대로 자기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다. 특히 이제 사트르적인 어떤 그런 실존주의하고 자기는 관련이 없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불란서가 이제 알제리 해방 운동을 무력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진압하려고 했을 때 사트르하고 까뮈의 그런 입장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 입지가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 그걸 통해서 또한 이 문학적 입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트르도 문학가죠. 사트르도 굉장히 좋은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곡 같은 것들 그래서 정말 재주꾼인데 그래서 바로 사트르의 그런 문학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까뮈의 그런 문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 것인가 사실 그때 이제 자기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서 이제 알베르 까뮈를 한번 생각을 일단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사트르 같은 경우하고 비교하게 되면 사트르는 아주 뭐라자면 부르주아 계급이죠. 공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천재들만 가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미테랑이니 대통령들이 다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거기 시몬 보바르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계통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그거에 비하면 까뮈는 완전히 이거는 변두리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방 세계이면 다르죠. 사트르 파리라고 하는 그 세계 중심 거기서 이제 교양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까뮈는 완전히 알제리라고 하는 게 식민지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거기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제 살고 있는 터전인데 까뮈에게도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멀리 엄마와 아버지가 아니라 멀리 아랍계 그런 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보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불란서인들 중에도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만주로 건너갔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두리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 다니다 보면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까뮈의 그런 가족사도 그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제리 쪽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는
한때는 뭐 탄광업도 했고, 왜냐면 알전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광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광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완전히 그 노동자들밖에 이제 안 사는 거죠. 광산 노동자들. 이제 이런데 거기서 또 포도의 그 날이 포도가 원래 그 태양에 뜨거워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 이제 산업 같은 것들도 좀 있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포도 창고에다가 포도 저장하고 있는 게 막노동꾼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막노동꾼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뭐 삼촌은 무슨 저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정이죠. 뭐 부족간 이제 하던 사람이고 엄마는 이제 스페인 계열의 이제 여자인데. 이 엄마의 영향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적으로 뭘 가리켜서가 아니라 까뮤가 이제 그 엄마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 엄마는 뭐 진짜 정말 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스페인 계열의 이 여자입니다. 근데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기사도라는 게 거기서 뿌리 박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 투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잔인하다고들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투에서 우리를 그 매혹시키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음, 삶과 죽음의 아주 거의 투명에 가까운 그런 접근점에서 바로 이 죽음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 투사들의 모습.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대기를 해가지고 우리처럼 뭐 무슨 장사가 나와가지고 뭐 목을 꺾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철저한 그런 테크닉을 통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테크닉,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을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미학화시키고 있는 그런 몸짓이 있습니다. 투사들의. 참 놀랍죠.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해밍웨이 문학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적 순간들이 바로 이 투의 그 미적 순간들하고 상당히 만나는데, 그 투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젠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죽음과 만나면서도 이게 젠틀해요. 아주 젠틀한. 그리고 그 젠틀하다는 게 뭡니까? 삶과 죽음, 그냥 뭐 멋내는 젠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결정적 순간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하나의 그 놀라운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그 기사도에서는 이게 우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아함. 그걸 우아함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아주 미묘하지만 어쨌든 그 우아함이라고 하고 이 우아함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런 중세의 기사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틀맨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여자한테 뭐 자동차 뒷문이나 열어주고 뭐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기사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군인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엄청나게 교양화에 돼 있으면서도 사실은 군인이 뭡니까? 늘상 투사처럼 죽음하고 항상 맞붙어 있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특별한 그런 말하자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떠한 그 테크닉들이 태어나는데 그 테크닉들이 예컨대 기사 문학 같은 데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보면 기사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사문학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그래서 모든 연애시들이 사실 정립되었던 게 중세의 기사들에 의해서 기사문학에 의해서 정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절절하거든요. 절절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드라마 제목이 아니라 죽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어떤 장르로 보이는데, 이 기사도를 보면, 기사도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면, 실현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사들은 자기보다 높은 계급이 뭡니까? 자기 주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이잖아요. 그렇죠? 귀족의 부인을 요즘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찜합니다. 한 사람을. 찜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하녀 그거는 항상 뭐 내가 언제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보다 낮은 계급의 여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철저한 그런 봉건적 계급 차이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거기서 불륜도 일어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넘나들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인데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귀족 부인 하나 백작이든 공작이든 남작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귀족 부인을 하나 점 찍어 놓고 끊임없이 뭡니까? 연애시를 쓰는 거죠. 이 불가능한 사랑을 위해서 모든 사랑의 에너지를 다 투여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정이라는 게 우리의 패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실현될 수 있는 것보다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지향할 때 더 엄청나게 이제 불붙어 오르고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가능한 사랑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투여함으로써 이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죽음 앞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어떤 우아함이라고 하는 자기 보호의 그런 도덕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종의 정신수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스페인이라는 혹시 뭐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럽에서도 상당히 특별한 그런 나라인데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특히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시끄럽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이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는 그런 여자도 있지만 어떤 여자 보면 그냥 목소리가 뭐 100m 떨어져도 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안 보여도 누구 있다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강력하죠. 머리가 새까매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저는 뭐 유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경험을 해서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하는 방식도 굉장히 아주 강렬하고 말이죠. 이제 특별한, 그래서 뜨거운 나라잖아요. 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투가 있는 나라고, 어쨌든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바로 기사도의 우아한, 이게 역설적이지만, 우아한 열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도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까뮤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신성이나 아니면 까뮤의 삶에 대한 이해, 아니면 세상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말이 약간 어눌해가지고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다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뭐 엄마하고 뭐 내밀한 무슨 예컨대 롤랑 바르트처럼 엄마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아침 식당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사이가 아니라 엄마는 거의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어머니를 그냥 그런 식으로 경험을,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전혀 교류가 있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 까뮤의 시선에 의해서 다시 포착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어머니한테서 이 까뮤가 큰 그런 장점으로 아니면 하나의 그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 소위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핏줄 속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사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우아함이라고 하는 거. 참 우습죠. 그래서 우아함은 무슨 귀족 계급이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독성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우아하다 아니면 품이 있다 이런 말은 상당히 정말 우리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뭐가 우아하고 뭐가 품이 있는 건지. 이런 단어들이 전부 시장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전부 이게 말하자면 부당하게 성취돼 버렸죠. 어떤 특정 계급들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 어떤 유행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동차 광고 같은 거 볼 때 당신의 품위를 보장해 준다. 그런 게 무슨 품위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런 품위, 우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삶의 한 특별한 성격에서 오는 거죠. 그걸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아냐, 품이냐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뮤가 어머니한테서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 앞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품위를 이제 지키는 어떤 그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까뮤 그냥 잠깐 얘기를 하면 까뮤를 생각하면 일단 알제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까뮤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이제 있었던 그 알제리 하게 되면 일단 자연적 환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무슨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데 알제리 하면 태양입니다. 태양 까미가 얘기할 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뜨거운 태양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저 바위의 그런 암석의 그런 고을까지도 그냥 다 빛속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강렬한 태양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알제리는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북지중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다. 그래서 태양, 바다. 그리고 이 이게 완전히 암석으로 이제 만드는 게 딱딱한 돌. 그리고 까뮤가 특히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여행 같은 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래서 이 여행기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돌들이 이제 태양 밑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김을 뿜어내는지 뜨거워져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바다에 들어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몸에서 이 김이 이게 마르면서 이 김이 이제 올라온다 하면서 그걸 같이 동일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뭡니까? 돌멩이를 그냥 무생물로 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인간의 신체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감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돌멩이 그리고 이 냄새가 있습니다. 이게 소금 냄새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바닷가에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안 돼요. 이 소금 냄새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냄새 끊임없이 번져나오고 있는 이 소금 냄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제리의 저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학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 같은 그런 알제리에 대한 여행기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저녁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랑콜리한 저녁. 태양이 있지만 그러나 저녁이 되면 참으로 묘한 것은 초록빛 저녁이라고 또 우리 문학에서 저녁을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이 초록빛으로 이 저녁을 묘사하는 거는 전 처음 봤어요. 이 까뮤한테서 왜 저녁 빛깔이 초록색인지 보통은 뭘로 합니까? 어떤 그런 코발트 빛이나 이런 것들로 잿빛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록빛 저녁이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페이지 수를 지칭을 하겠지만 이 초록빛 저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고요와 그리고 바람과 그 다음에 이 그늘이 있는 이 고요한 초록빛 저녁 이거 나중에 뭡니까 뒤에서 태양은 뒤 그냥 쪼이고 있는데 앞에선 뭡니까? 아랍인이 막고 있고, 근데 아랍인이 뭘 막고 있습니까? 바위 그늘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바위 그늘. 글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주인공은 메르소는 글로 가야 되는데, 글로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 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쏜 거지, 그 사람이 미워서 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과 또 한편에는 이 그늘, 이 저녁 그늘이라고 하는 것, 이 양자의 그런 공간 구성, 이런 것들도 여기서 계속 변주되면서 다른 의미로, 예컨대 알제리, 메르소가 살고 있었던 그런 소도시, 그 공간하고 나중에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 감옥 공간하고, 그게 1, 2부를 공간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왜 1, 2 파트,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개의 파트로 그냥 나눠진 게 아니죠. 제일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공간 구성이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감옥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이쪽은 감옥 공간은 거기서 차단된 공간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별이 떠 있는 그런 밤하늘을 보면서 발견하고 있는 공간은 또 뭐겠습니까? 또 감옥 밖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썼더라면 아마 파트 3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소설 구성상 써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볼 때 이런 것들이 까뮤가 알제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유년 시절의 경험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말하는 그 경험을
재구성해내는 정신작업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그 특성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극성이죠. 양극성이라고 볼 수 있고.